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난데없이 전략 보고서라 해서 아틀란틱 카운실에서 익명으로 쓴 보고서입니다. The Longer Telegram Toward a New American China Strategy라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향하여 더 긴 전문, 이런 제목으로 아틀란틱 카운실에서 전략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쓴 사람은 익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가 썼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1946년에 미국의 모스크바 주소 대사관에 근무하던 조지 캐난이 롱 텔레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스크바로부터 국무부에 긴 전문을 보내면서 소위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긴 전문을 보냈고, 또 47년이죠. 조지 캐난은 익명으로 Foreign Affairs에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라는 익명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련의 위협과 또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고, 또 그의 글이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의 대소 봉쇄 정책의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런 것을 그전에 제가 지난 유튜브에 말씀을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지 캐난의 익명을 모방을 했고, 이게 국무부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한번 써봐라 해서 썼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래서 핵심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중 압박 포위 정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다만 트루만 행정부와는 다른 전략 전술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소련의 봉쇄 정책을 실시했던 트루만 행정부 시절과는, 즉 냉전 초기의 상황과 지금 팬데믹 상황, 코로나 이 전염병의 제한이란 국제 정세, 중국과의 관계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절파를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일관된 장기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데, 대단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즉흥적이었고, 무역의 불균형, 무역 정책에 국한되었다, 그런 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접근을 해서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화해한 것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첫째로는 소련을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1972년에 닉슨 키신저가 북경을 방문해가지고 이 모택동하고 주얼리를 만났고 또 화해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했던 베트남전 종식에 중공의 협조를 얻어내서, 어쨌든 간에 베트남이 공산화 됐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어떤 중국하고 화해를 하면서 베트남 월남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억지로 타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79년입니까?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2001년입니까? 9.11 테러에 미국과 중국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무드 속에서 이런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공산주의를 포기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면은 정치적인 자유도 인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소위 중국 공산주의는 점차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중국 공산당들은 미국의 지도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동안 잘 지냈는데,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론고 텔레그램 이 책의 핵심 사항을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시진핑의 독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진핑 독재다. 시진핑과 그의 참모들 때문이다 하면, 그 뭐냐, 전임자들하고는 잘 지냈다는 거죠. 등소평이라든가 장재민이라든가 조자양 이런 사람들, 등소평부터 해서 시진핑 전 때의 지도부와는, 그들 집단 지도 체제와는 막 그럭저럭 잘 지냈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는 공산주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권력 독점의 문제다. 이게 개인 문제로 시진핑의 권력욕, 독재주의, 전제주의,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제거된, 시진핑이 없는 중국 공산당과는 협조와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롱거 텔레그램의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좀 더 설명드린다면은, 이 롱거 텔레그램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인데 공산당원들이 9,1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공산당과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당원들 9,100만 명인데, 이들과 맞서기에는 중공의 인해전술 그 6.25도 유명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공산당하고 맞짱을 뜨는 건 무리가 있다. 폼페이오는 공산당원하고 중국 국민들하고의 갈라치기 한 건데, 공산당 9,100만 명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략과 다른 전략으로 극소수 시진핑과 그를 서포터하는 그 참모진들, 권력 집단들을 제거를 해서 원래의 권력 집단 지도 체제로 되돌아간다면 미국하고 중국은 다시 화해 분위기로 갈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롱고 텔레그램을 좀 더 설명한다면, 자, 중국 공산당의 현재의 특징은 뭐냐? 중국 공산당은 1989년부터 91년이죠. 사이에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왜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중국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손자병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대단히 민첩하고, 또 중국 공산당은 그 나름대로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 공산당의 약점은 있죠. 동맹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동맹자로 해봤자 이 롱고 텔레그램에서는 세 나라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친구는 누구냐? 북한, 노스코리아, 북한,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파키스탄, 이 세 나라가 확실히 중국 공산당의 친구다, 우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주의에 지금 개혁 개방해가지고 쭉 추진하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소리테리안 캐피털리즘이죠. 오소리테리안 캐피털리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인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줬지만 정치적 자유를 주지를 않은 그런 묘한 믹스가 된 것이죠.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 형태를 띄고 있고, 또 지금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미국의 국익선, 인도 태평양상에 있는 미국의 내셔널 인터리스트, 국익선을 이미 침범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리버럴 데모크라시, 기독교 정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정거도 정신, 자유민주적인 가치, 자유, 시장에서의 더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의 질서, 자유방임주의적인 그런 시장의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권익을 이미 침해하는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손을 보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롱고 텔레그램에서 한국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그런 겁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 반일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바이든 행정부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북한의 비핵화는 한일 공조를 통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그런 많은 에너지라든가 관심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 문제점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북한은 국력이 갈수록 쇠퇴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로 해서 서술하고 있지만은 중국 문제에 비해서보다는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에게 좀 더 역할 분담을 시켜서 몇 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이 자꾸만 중국의 궤도로 빨리 들어가는데, 그 중국의 한국 끌어안기,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 동맹은 버리고 중국 공산당 쪽으로 자꾸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것을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우리가 한번 담적인 결론을 한번 낸다면 시진핑 제거가 우선이다, 일단은. 시진핑 제거를 해야 되고, 시진핑이 제거되면 중국 리더십은 좀 더 온건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다. 이건 미국하고 어떻게 그전처럼 이렇게 그럭저럭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릿 콜렉티브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아직은 중국 경제가 아직 취하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깔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해가지고 미국 혼자서 중국을 이렇게, 물론 이제 인도 태평양 이런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얽어매기도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민족주의, 그 다음에 미국 우선 전략을 추구해서 동맹국가의 어떤 갈등 방위비 문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무슨 FTA 조약 같은 걸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동맹을 강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동맹의 힘을 더 실어줘가지고, 중국을 포위를 하고, 봉쇄를 하고, 경제적인 그런, 고사작전이랄까,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목을 조이는 식으로, 그런 작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설정을 해가지고 레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넘었을 때는 미국의 압박, 상당히 그 무력 충돌, 강압적인 그런 반발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게 강력하게 통보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은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전 지역에 지구상의 중동, 한국,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 그 미군들이 지금 병력이 지금 산계가 되어 있는데 흩어져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다도 중점적으로 미군의 재배치죠. 리얼라인먼트,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미군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가 지금 상당히 분열되고 민주당, 공화당 지지들 양당들이 불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는데, 이것은 대중정책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 국내가 하나의 컨센서스, 화해와 단계를 통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리를 다시 좀 해본다면은 1945년부터 해서 48년 사이에 소련과 대결되었던 냉전 초기에 소련과의 관계하고, 지금 2020년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 국력에서 그 소련이 냉전시대 때 미국에 대항했을 때는 미국 GDP의 45%가 안 됐지만은, 지금 중국은 2018년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 GDP의 65%를 육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정학적 위치가 소련은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동유럽을 지배했지만 시베리아 쪽으로 추운 동토의 지방이었지만은, 중국은 열대, 온대, 이렇게 뭐 아열대해서 굉장히 그 지구의 위도의 온도상에 그 중앙에 위치했고, 인구 지역 위치도 중국이 소련보다 더 유리하죠. 사통 오르달로 다 이 전 세계로 다 뻗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맞댄 곳도 많고, 인구도 중국이 14억이지만 그 소련의 인구 그 당시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인구도 많지 않았고, 소련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에 패해서 피해가 격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이 안 됐을 때지만, 지금 중국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60년대 문화 대혁명, 70년대 거치면서 계획개방 추진을 하고 해서 상당히 그 전쟁도 없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몸집이 뭐 G2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생산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AI, 인공지능 그런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미국의 기술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안면 인식법 같은 거는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련은 자기의 시장이라는 것이 소련 시장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거대한 시장으로 해서 아시아,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 많은 기업체들을 중국 시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였던 점이 소련과는 달리 그 시장이 훨씬 넓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그 미국의 그 주정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대학교 공자학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중국 시장을 오픈시켜주고, 또 거기에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트제로 이제 얽어지면서 미국과 소련과의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 교류에 얽혀진 것보다도 현재 한 20년 이상 미국과 중국 간의 시장을 교환하고 기술을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그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미국 국내에서 언론, 학계, 주정부, 지자체, 주정부 쪽에서 굉장히 깊이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침투력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냉전 초기에 소련이라는 적수보다도 중국 공산당이 더 위험한 그런 존재로 지금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말기 때 중국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고, 하여튼 클린턴, 부시, 오바마 이렇게 들어서면서 행정부 들어서면서 거의 뭐 16년, 20년 동안에 중국 문제를 방만하게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다가 지금 미국이 손을 쓴 것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이 갈등이 이제 그 미중 패권 경쟁으로 화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국익이 충돌되면서 국부 전쟁이 터지면은 이것이 이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투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패권에 도전하는 지투라고 그러죠, 중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한 그 두려움, 견제 심리,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몸집이 커졌으니까 자기 주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서 결국 이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자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로 썼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런 그 공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한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패권 국가와 패권에 도전한 국가 간에 이런 알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으로 간 경우, 전쟁으로 가지 않은 경우를 국제 정치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16번 정도가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갔던 경우가 16번 중에 한 12번 정도가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제 정치학자, 역사가들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건 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이 부드러운 남자죠. 트럼프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지만은 미국의 조야가 일단 중국은 손을 봐야 된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기술 강탈,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넘보는 중국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와싱턴 조야에서 하나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자신이 중국을 좋아하고 짱깨를 좋아하고 중국 음식이라든가 중국 옷, 뭐 중국 요리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도 와싱턴 조야에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마련되고, 또 이 롱고 텔레그램이 나오면서 뭐 이것이 뭐 올가미는 아니지만은 이런 보고서가 일단 나와서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국무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그동안에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중국 들락날락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친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노선을 취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바이든의 지금 그 CNN과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오락가락해요. 그동안 친중을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반중을,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렇게 정책적을 틀라고 하니까 그 자기 자신이 바이든 자신이 아직도 적응이 지금 안 돼서 아직도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뭐 치매기도 있다 그러는데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이든이 지금 표정도 델라웨어에서 이제 백악관으로 가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부정선거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시진핑을 제거를 하라고 하니까 시진핑 쪽에서는 그동안 내가 민주당하고 당신 도와줬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나를 토사구팽 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정치인 이 바이든이 소통을 좋아하고 자기 주관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내는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을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래고 하는 어떤 소통하고 화합을 추구하고 하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간에서 끼어서 상당히 지금 친중에서 반중으로의 정책을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고달픈 형태에 지금 몰려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롱고 텔레그램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이제 함부로 반대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당분간은 상당히 얼굴이 지금 어둡고 지금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롱고 텔레그램에서 주장했던 미국의 대중정책의 전략을 무시하면은 자신의 백악관의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싱턴은 집단 지도체제 이런 그런 형태, 미국 관료 조직이라든가 또 연구소에서의 100개가 넘는 워싱턴에서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이렇게 보고서가 일단 올라오면은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카트하고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